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개념의 정석, 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개념의 정석, 1강 시작해 볼 텐데요. 1강 내용은 선생님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우선 1강에서는 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은 나중에 물론 뒤에서 자세히 따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품사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문장 성분은 과연 무엇이고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품사와 문장 성분. 이거 실제 선생님 교재를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재를 보게 되면 품사에 대한 설명과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 쭉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우리는 개념 필기 부분에 필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게 있네. 품사. 이 품사라고 하는 걸 뭘 품사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걸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 철수, 책, 이순신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명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묶고, 먹다, 가다, 뛰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동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사라고 하는 거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명칭이 만들어져 있어서 결국에 무슨 글자로 끝납니까? 그렇죠? 사자로 끝나는 게 특징이에요. 사자. 우선 이것부터 일단 기준을 삼아주면 좋아요. 품사는 항상 품사니까 무슨 사로 끝내준다. 명칭을.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문장 성분은 뭐냐면, 문장 성분, 우리가 실제 문장을 사용할 때, 실제 언어 생활할 때는 단어만 가지고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활용해서 실제 문장을 만들어야지만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걸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이 있다면 이런 문장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걸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따라서 문장 성분은 항상 무슨 글자로 끝이 나냐면 무슨 어로 끝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예를 들면 주된 기능을 하고 있다, 주체가 된다 그러면 주어, 그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럼 서술어,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항상 무슨 어로 끝나는 게 특징이죠. 우선 첫 번째 기준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냐면 품사는 사, 명사같이, 문장 성분은 주어같이 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품사랑 문장 성분에서 일단 약간 범위를 조금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품사는 단어니까 단어를 분류한 거죠. 그쵸? 문장 성분은 문장을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품사와 문장 성분 중에서 어느 게 조금 더 큰 개념일까요? 그렇죠. 이 문장 성분이 조금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조금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품사보다는 문장 성분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유는 문장 성분은 문장을 따지는 거고 품사는 단어를 따지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사람으로 빗대어 잠깐 얘기를 하면, 사람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철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있을 때는 이 철수가 그냥 단순히 아들인데, 이 철수가 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면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봐. 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역할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장 성분이고, 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바뀌지 않는 거지. 왜냐면 아들이어도 철수는 철수고 학생이어도 철수는 철수니까 이 철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품사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조금 편할 거야.
그럼 집이나 학교는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다시 잘 봐봐.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철수라고 하는 아이, 즉 그 아이는 변함이 없지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듯이 특정한 품사가 있을 때 이 품사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 현재 문장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 품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랑 상관없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오케이? 요거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다시, 품사라고 하는 건 그 단어의 고유한 어떤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 거라고 한다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그 단어의 고유한 성격보다는 현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조금 현재 지향적인 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조금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품사부터 일단 하나씩 일단 볼게요. 자, 품사를 그래서 분류했더니 총 9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체언이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체언은 문장에서 가장 몸이 되는, 주체가 되는,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일단 체언에는 품사가 총 3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3가지가 있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자, 명사는 말 그대로 명자, 이름 명자라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수, 그럼 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이름이니까. 또는 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도 명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걸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대신 사용하는 말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철수가 본인이야. 그러면 철수는요, 이름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이라고 하겠지, 그치? 따라서 나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신하는 거네. 따라서 대명사. 자,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책을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이것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물건을 대신 가리키네. 그러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사는 뭐냐면, 자, 숫자를 가지는 건데, 숫자를 가지는 거라서 어떤 수량을 세는 말이거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 바로 이걸 수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수사로 볼 수 있겠지?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 이제 관계어는, 자,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이 관계어는 바로 뭐가 있냐면 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조자가 도울 조자야. 그럼 도와주는 말을 바로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체언을 도와주는 거야. 따라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 바로 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라는 애가 있을 때 이 철수를 내가 주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철수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철수를 예를 들면 목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철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조사는 체언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체언 뒤에는 즉 관계어 중에서 조사가 붙는데, 그래서 이 체언은 항상 누구랑 관계를 맺냐면 조사라고 하는 녀석이랑 관계를 맺고 이 둘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언에는 품사가 3가지가 있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고,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고,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지, 그치? 자, 그 다음 조사 앞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따라서 이 체언이랑 조사는 붙어서 결합한다는 게 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그냥 되게 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다 알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니까. 하지만 저 개념 가지고 문법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 중에 하나니까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 꼭.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수사를 잠깐 볼 텐데, 자, 우리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수량, 모든 순서, 즉 모든 숫자는 다 수사일까?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는 말 중에 수사가 아닌 것들도 있는 거야. 그거를 구분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해서 구분하는 거야.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5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 5이 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바꾸어서 5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이야기는 똑같잖아. 그냥 5명이 있는 거야. 지금 5명. 그런데 이걸 사람 5이 있어요. 또는 5사람이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때 5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숫자잖아. 수량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럼 둘 다 수사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유가 뭐냐 봐. 사람 5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5 뒤에 뭐가 있냐면 2라고 하는 지금 조사가 붙어 있는 거야. 조사. 그러면 뒤쪽에 조사가 붙어 있다는 건 앞쪽에 있는 건 체언이란 뜻이 되겠네? 체언에는 3가지가 있는데 수량을 나타내니까 이때 5은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수사로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우선 중요한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5이 수사인 이유는 뭐 때문에? 뒤쪽에 2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그런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이 5은 그러면 자 똑같은 5이잖아.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뒤쪽에 5, 2 이런 게 없잖아 지금. 그럼 조사가 없는 거야. 그럼 뒤쪽에 조사가 안 붙는 거지 지금. 그럼 체언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대신 어떻게 되냐면 뒤쪽에 사람이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야. 수식하는 거야. 이따가 관형사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5이 지금 사람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명사를 꾸미는 말 따라서 이걸 관형사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수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관형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봐. 똑같은 5도 수사가 될 때도 있고 수관형사가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뒤쪽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때는 수사가 되는 거고 뒤쪽에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은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숫자, 수사, 수관형사 구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뒤쪽에 조사가 붙느냐 마느냐. 따라서 체언되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왜냐면 되게 단순한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용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용언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데 이 용이 뭐냐면 활용한다는 뜻이야. 활용. 그 활용이 뭐냐? 활용.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활용한다는 거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잘 봐봐. 이런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이런 단어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먹다, 먹고, 먹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즉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걸 활용이라고 그러고 이런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잘 봐봐. 철수 바꿀 수 있을까? 없지. 책 바꿀 수 있을까? 없지. 나 이것 바꿀 수 없잖아. 하나 첫째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어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못해. 근데 용언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활용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인데 동사랑 형용사. 자, 동사는 뭐냐면 동자가 움직임이잖아. 따라서 움직임을 가지는 말. 즉 어떤 동작이나 어떤 작용을 나타낸 말을 바로 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마 동사가 되겠지. 좀 전에 봤던 먹다 또는 뭐 가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형용사는 뭐냐면 자, 형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성질을 설명하거나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을 바로 형용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상당히 예쁜 거지. 그럼 예쁘다. 그러면 어떤 상태겠지, 그치? 따라서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또 산이 푸르다.
그러면 산의 지금 상태가 지금 푸른 상태지, 그치? 따라서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봐봐, 이런 단어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럼 푸르다도 마찬가지야. 푸르다, 푸르고, 푸르지. 오케이? 따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말,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바로 용언. 용언 중에서는 동사랑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는 있는데, 자, 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식. 자, 수식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자. 수식은 꾸며준다라는 뜻이야. 꾸며준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을 이렇게 꾸며줄 때 앞쪽에서 꾸며주는 말을 바로 수식어니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형사랑 부사 두 가지가 있고, 자, 관형사는 뭘 꾸며주는 거냐면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바로 관형사. 그러니까 즉 명사 같은 걸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은 책인데 이럴 수 있잖아. 새 책 이럴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책은 책인데 예를 들면 헌 책.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형사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뭐냐면 부사는 자, 용언이라고 하는 즉 동사, 형용사가 있을 때 용언을 수식하는 게 일단은 부사인데, 자, 부사는 좀 특징이 조금 있어. 무슨 특징이냐면 용언을 수식하지만 용언 말고도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관형사랑 차이.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용언을 주로 수식하는 거라서 그러면 명사나 동사 말고 다른 것들을 수식하면은 부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부사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의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을 거야. 나중에 이해할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누군가가 되게 빠른 거야. 그때 빠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매우 빠르다. 그치? 그럼 매우가 빠르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또는 영희가 아주 예뻐. 그럼 예쁘다를 아주가 꾸며주고 있지. 따라서 아주도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독립어는 혼자 쓸 수 있는 말이고, 자, 거기에는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는 요게 말은 일단 감탄사거든. 그런데 감탄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말도 감탄사가 되는데 어떤 대답하는 것도 결국에 감탄사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탄사 대표 와우 이런 게 있으면 감탄사 되겠지, 그치? 그런데 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럼 이 네도 감탄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품사는 총 9개 사자로 끝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하고 자, 넘어가 볼게. 자, 여기서 이제 품사를 구분할 때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 즉 동사와 형용사와 그 다음에 수식어, 즉 관형사와 부사, 얘네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거든. 근데 요 두 개념은 상당히 헷갈려하니까 이 두 개념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느냐. 자, 용언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활용, 즉 변화가 가능하지.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뭐다, 즉 마지막에 다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다로 끝나는 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거든. 기본형. 즉 기본형이 존재하는 말이 바로 용언인 거야. 그럼 용언은 기본형이 왜 있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 그럼 가장 기본 형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본 형태를 뭐뭐다로 잡은 거야. 그래서 뭐뭐다로 바꿀 수 있는 말이 바로 용언이 되는 거지. 그럼 봐, 수식어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로 바꿀 수 있을까? 다로 바꿀 수 없는 거지, 그치? 오케이? 따라서 이 수식어, 즉 관형사랑 부사는 다로 바꿀 수 없는 거고 용언은 기본적으로 다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새 책이라고 하는 말이랑 자, 그 다음에 좋은 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때 새와 좋은을 조금 볼 거거든. 그럼 새와 좋은은 전부 다 둘이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뒤쪽에 책이라고 하는 명사가 지금 있지. 명사. 그치? 그 이 명사를 뭐하고 있냐면 수식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새 책, 좋은 책이니까. 그럼 봐, 둘 다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러면 둘 다 관형사로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지금. 자, 이때 관형사로 볼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좋은이 있지. 자, 좋은은
관형사로 볼 수 없겠지.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렇지. 좋다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좋은 단순히 명사를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용언이란 뜻이지. 따라서 이때 좋은은 형용사로 봐야 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에 비해서 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로 바꿀 수 없지. 그러면서 체온을 수식하고 있네. 따라서 이때 새는 뭐가 된다? 그렇지, 관형사가 되는 거겠지. 자, 요게 핵심이야 지금. 자,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더라도 형태가 바뀌면서, 즉 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으면서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은 관형사로 볼 수 없는 거고, 그때 다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니까 용언으로 봐서 동사나 형용사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명사를 꾸미고 있다. 그럼 어떻게 봐? 그러면 관형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수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없냐면 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 동사, 형용사, 그리고 관형상 부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품사에 대한 얘기 쭉 했고, 이제 문장 성분 넘어가면, 그러면 문장 성분은 이 단어를 활용해서 실제 문장에서 사용을 했더니 문장에서 가장 주된 말들이 있는 거야, 주된 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주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뭐냐면은 서술, 즉 설명해주는 말이야, 설명. 그러니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말을 바로 서술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냐면 목적이 되는 거라서 어떤 동작이 되는 대상이 있으면 바로 목적어라고 하고, 자, 목적어는 특징이 항상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되냐면 뭐뭐을 또는 뭐뭐를, 그러니까 무엇을로 끝나는 게 바로 목적어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보는 보충해주는 말인데, 이때 보충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랑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인데, 되다 아니다는 이 서술어만 가지고는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따라 무언가 보충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한 거지. 따라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을 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되다 아니다 앞에 존재를 하되 대신 조사는 이 또는 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철수가 되었다가 되겠지, 그치? 근데 되었다 앞에 지금 대학생이가 있는 거니까 이때 대학생이는 되었다를 보충해주는 말, 따라서 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형어는 뭐냐면,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면서 역시나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 문장 성분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다. 그럼 걔는 관형어라고 보면 일단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꾸미고 있다. 그러면 부사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다른 관형어를 꾸미고 있는 성분이 있어. 그럼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부사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부사의 범위가 더 넓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독립어는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을 바로 독립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관형어랑 부사어가 또 역시나 중요한데, 자, 일단 관형사랑 부사,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는데 이따가 밑에 따로 예문을 한번 다시 정리하게 할 텐데, 관형사 부사보다는 관형어 부사가 훨씬 더 큰 개념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가 되고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가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도 관형어나 부사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관형사는 전부 다 관형어가 되고 부사는 전부 다 부사어가 되지만 관형어가 전부 다 관형사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왜? 다른 걸 통해서도 관형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위상 훨씬 관형어가 더 넓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편할 거예요. 자, 선생님 옆에 잠깐 그림으로 잠깐 표시를 해주면요. 자,
이 전체를 관형어라고 본다면 이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관형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관형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관형어는 관형사 말고 다른 것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모든 관형어가 관형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부사어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지금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실제로 품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볼 텐데, 자, 철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 7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철수라고 하는 건 품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철수의 품사는 명사인데 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양하게 쓰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나름 철수와 영희의 러브스토리를 짠 겁니다. 조금 오글거리 유치하긴 하지만, 자, 첫 번째,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그럼 철수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철수는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희도 철수를 좋아했다. 누구를? 철수를 좋아한 거죠. 따라서 철수를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영희가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은 영희가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은 철수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앞에서 가를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 그렇죠, 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근데 끝까지 영희에게 잘해준 사람은 철수이다. 그러면 끝까지 잘해준 사람을 설명해주는 표현, 따라서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다가 붙어서. 자, 그 다음 철수의 마음 늘 영에게 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즉 의가 붙어서 마음을, 명사를 꾸며주는 말, 따라서 관형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영희는 철수에게 고백을 받았다. 자, 철수에게 받았다. 뭐뭐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따라서 부사어가 되고, 자, 마지막에 철수야 우리 사귀자 라고 영희가 먼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야. 따라서 야가 붙어가지고 결국에 철수야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말, 따라서 독립어가 된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잘 봐야 돼. 지금 철수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철수가 명사인 건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하지만 문장이 달라졌더니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선생님 초반에 얘기했잖아. 품사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의 품사는 늘 똑같은 품사인 거야. 하지만 문장 성분은 변화할 수 있는 거야. 무엇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 명사라고 하는 체어는 뒤쪽에 격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붙으면 이때 자격이 부여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문장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이 격조사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격조사는 나중에 조사 파트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격조사라고 하는 건 조사인데 자격을 부여해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가 바로 격조사구나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일단은 넘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예쁘다는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활용하면서 예쁘다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 얘는 형용사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꽃이 예쁘다. 그러면 꽃을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서술어구나. 자, 두 번째, 예쁜 꽃이 피었다. 그럼 예쁜이 지금 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쁜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니까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자, 마지막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 피었다가 동사인데 지금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따라서 부사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쁜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쳐서 예쁜의 품사를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형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형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예쁜은 예쁘다에서 온 거니까 지금. 오케이? 자,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쁜의 품사를 물어보게 되면 이 예쁜의 원래 예쁜이란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가는 거니까 예쁜은 예쁘다에서 출발한 말 따라 예쁘다는 형용사니까 예쁜도 형용사라고 따지는 거고 예쁜의 문장 성분을 물어본다면 그 아이의 이 예쁜의 원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기능이냐 지금 무슨 역할이냐 따라서 꽃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형어라고 보는 거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밑줄 쳐서 품사를 물어본다면 예쁘게는 원래 예쁘다요 걔가 형용사지 근데 지금은 동사를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사어지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품사는 원래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문장 성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문장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실제 예문을 한번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경주는 아름다운 옛모습을 간직한 도시이다. 자 우선 자 품사를 먼저 따져볼게요. 품사. 자 경주는 도시 이름 따라서 명사. 자 명사 뒤부터 느는 조사. 자 그 다음에 자 아름다운가 예시 포인트라서 조금 이따 보고 자 모습은 명사라고 볼 수 있고 을은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옛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 둘 다 아름다운 옛은 전부 다 모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때 자 둘 중에 어느 게 관형사일까요? 자 그럼 관형사는 명사를 꾸미더라도 뭘 안 할 때 그렇지 활용을 안 할 때 관형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 옛은 관형사. 그러면 아름다운은 형용사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왜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즉 기본형이 아름답다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간직한 도시다에서 일단 도시는 명사 이다는 조사. 참고로 이다가 서술격 조사예요. 자 간직한 도시다라고 해서 일단 간직한 도시를 꾸미는데 역시나 명사 꾸미니까 간직한을 관형사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이유는 간직하다니까. 오케이? 간직하다. 따라서 얘는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품사를 먼저 따졌고 자 이번에는 문장 성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다시 얘기하지만 단어의 원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경주는 자 이번에는 전체를 봐야겠죠. 왜냐면 어절 단위로 따지는 게 문장 성분이니까. 그럼 경주는 주어. 자 그럼 서술어 먼저 찾아볼까요? 도시다 서술어.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목적어.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자 아름다운 모습이고 옛 모습이니까 아름다운과 옛은 둘 다 명사를 꾸미고 있는 말이니까 둘 다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아름다움과 옛의 공통점은 현재 역할이 같은 거니까 문장 성분이 관형어로 동일한 거고 품사는 원래는 달랐기 때문에 형용사와 관형사로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간직한 역시나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해볼게요. 자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나는 자 여기 지워진 거 잠깐 다시 쓸게요. 지워진 거는 자 도시다는 서술어였고 자 다시 자 나는은 나는에서 일단 나 먼저 보면 나는 대명사 자 다음 는 조사 자 그 다음에 오후 명사 자 그 다음에 조사 자 할머니는 그렇죠 명사 댁 집이란 뜻이죠. 따라서 명사 을 조사 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다 오케이 방문하다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얘는 동사.
자, 이제는 문장 성분을 따져볼 텐데, 문장 성분. 자, 그러면 일단 나는 통째로 묶어야지. 왜? 어절단위니까. 따라서 주어. 자, 나는 뭐 했다? 방문했습니다. 전체는 서술어. 자, 그 다음에 오후에 방문했기 때문에, 자,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즉 동사 서술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부사어. 자, 그 다음에 댁을 을이 붙었기 때문에 목적어. 자, 그 다음에 요 할머니를 잘 보면, 자, 할머니는 봐. 얘가 지금 명사인데 댁을 꾸미고 있지. 댁. 그러니까 댁은 댁인데 할머니 댁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면 뭘로 본다? 그렇지. 관형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전에 선생님이, 자, 위에 여기 잠깐 볼까? 자, 관형어가 더 크고 관형사가 작다라고 그랬지. 이유는 관형어 중에는 명사도 뭐가 될 수 있다? 관형어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관형어가 더 크고 관형사가 더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때 더 좋을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자, 형태에 따라서는, 자, 불변어랑 가변어라고 하는데, 가변어가 형태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변어는 용언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 기능에 따라서 체언, 용언 등등등 분류를 했고,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로 분류를 했다. 자, 나 문장 한번 일단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열. 자, 수사에 조사. 자, 아홉. 수사은 조사. 자, 그 다음에 학생 먼저 볼게요. 학생. 명사 이다 조사. 참고로 이다는 특이한 게 뭐냐면 조사인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조사예요. 왜냐면 착실한 학생이다, 착실한 학생이고, 착실한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착실한이 지금 명사를 꾸미고 있는데 학생. 이때 착실한. 잘 생각해보세요. 관형사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이유는 착실하다. 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따라 착실한은 형용사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매우는 지금 착실한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 자, 그럼 1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에 따라서 나누면, 즉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이다. 형용사 형태 바뀌었고 이다 바뀐다고 좀 전에 설명했고, 따라 정답은 O. 자, 이번에 자, 니은에 따라서 나누면, 자, 열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인데 둘 다 합치면은 체언으로 볼 수 있으니까 2번은 정답 O가 되고, 자, 3번 디귿에 따라서 나누면은 아홉은 수사, 학생은 명사가 되니까 같은 품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X. 자, 그럼 3번 디귿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매우는 부사, 착실한은 형용사, 다른 품사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O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밑에 선지를 보면서 바로 분석할게요. 자, 1번. 자, 이루었다랑, 자, 그 다음에 그린. 자,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자, 이루었다, 이루고, 이루지, 이루다. 그린, 그리다, 그리고, 그린이 형태가 바뀌죠. 정답은 O. 자, 이번에 자, 두와 하나는, 자, 두, 그 다음에 하나. 자, 여기 좀 전에 설명한 거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 하나 뒤에는 지금 르리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있죠. 그쵸? 따라서 하나는 수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두 팔 할 때 두를 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겠죠. 이유는 뒤에 조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팔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때 두는, 그렇죠, 수 관형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를 지칭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는 빠져야겠네요. 정답은 X. 자, 3번. 자, 넓게랑 희미하다. 자, 넓게도 넓다, 넓고. 형용사, 희미하다, 희미하고, 형용사. 자,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정답은 O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는 2019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실제 기출문제고요. 정답률은 67%.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품사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럼 밑에 자 1번을 볼게요. 자, 옛날이랑 사진이랑 기억 총 3가지인데 일단 자, 부터 사진을 먼저 보면 뒤쪽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 걸로 봐서 이때 사진은 명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서 즐거운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뒤쪽에 이라고 하는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역시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옛날 사진 할 때 이것도 옛날의 사진이라고 해서 뒤쪽에 조사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옛날도 명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명사이다. 정답은 O.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에 보면 자 활용을 하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즉 동사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보니 그 다음 떠올랐다. 자, 보니 보다 보고 활용을 하면서 보다 동작 따라서 동사. 자, 그 다음에 떠올랐다 떠오르고 떠오르니 떠오르다 역시나 동사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O.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자, 활용하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하는 말. 자, 활용하지 않으면서 수식하는 말 따라서 얘는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 즐거운은. 그럼 즐거운을 보게 되면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자, 즐거운 활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활용을 하죠. 왜? 즐겁다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관형사가 아니네. 그러면 자, 뭘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형용사로 봐야겠네요. 그럼 디귿도 아니고 관형사도 아니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자, 탐구 주제를 우선 보니까 자, 문장 성분과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다시 문장 성분을 뭘로 분류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거고 품사는 원래 특성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일단 자, 문장 성분을 먼저 볼게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새로운 글, 새 글 둘 다 명사를 꾸미니까 관용으로 볼 수 있겠지? 빠르게 달린다. 그리고 빨리 달린다. 동사를 꾸미니까 둘 다 부사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관형어가 되는 거고 디귿과 리을은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되는 거지 지금. 왜? 현재 상황이 그러하니까. 따라 정답은 O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B 이제 품사에 따라 분류를 할 건데 자, 품사에 따라 분류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리고 빠르다 두 개는 새롭다 빠르다 다로 바꿀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롭다 빠르다니까 성질과 상태 따라서 둘 다 묶어서 형용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둘 다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새는 일단은 모양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서 새, 글,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때 새는 뭐가 된다? 그렇지, 관형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린다 동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 빨리는 부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에 자 보기 설명을 잠깐 볼게요. 자, 주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총 4가지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이 2개 있고 주성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장 성분 한번 전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철수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생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네. 따라서 관형어. 자, 동생이 주어. 사진을 무엇을? 목적어. 자, 찍었다는 서술어. 자, 그 다음 자, 언니는 주어. 자, 그 다음에 자, 올해는 조금 이따 볼게요. 대학생이 되었다 해서 되었다 일단 서술어. 되었다 앞에서 보충해주는 말 그렇죠? 보어. 자, 그러면 자, 올해가 일단 관건이 되는데 올해. 자, 올해는 올해 되었다. 즉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따라서 얘는 부사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니은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라는 주성분이다. 그러면 꼭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생략을 해보면 되고 생략했을 때 말이 안 되면 필요하고 생략해도 되면 불필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 언니
불필요하네요. 필요하지 않고 역시나 주성분도 아니고 정답은 X. 자, 이번에 기억에는 목적어 있죠. 사진을. 니은에는 목적어 없죠. 정답은 O. 자, 3번 기억과 니은의 주성분의 종류가 총 3가지씩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보어, 서술어 총 3가지씩.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자, 오늘의 마지막.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탐구 방법 1번. 특정 문장 성분을 생략할 경우에 문장이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고 필수적인지를 판단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생략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문장 성분을 생략이 될 때도 있고 생략이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생략이 되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생략이 불가능하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용어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필수적이지 않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법에서 수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테니까 수의적이란 단어 꼭 알아둡시다.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올 겁니다. 필수적이지 않으면 수의적, 필요하면 필수적. 오케이? 자, 그래서 특정 문장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문장 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자, 탐구 대상이 꼴 밑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꼼꼼한가 니은의 옆집 의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 문장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럼 우선 꼼꼼한 소윤이 명사를 꾸미고 있네. 옆집의 효빈이 명사를 꾸미고 있죠. 그럼 둘 다 관형어가 되겠네요. 일단. 자, 그 다음 필수적이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생략을 해보면 됩니다. 자, 생략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윤이가 가위로 색종이 잘랐다. 상관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고, 경민이는 효빈이를 동생으로 삼았다. 생략 가능하네요. 그럼 필수적이지 않은 거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에 가위로 니은의 동생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문장 내 특정한 단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일단 가위로 잘랐다, 동생으로 삼았다. 일단 둘 다 수식하는 건 맞는 말이고요. 자, 필수적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역시나 생략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을 먼저 보면, 자, 소윤이가 색종이를 잘랐다.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수의적이고, 자, 그 다음에 경민이는 효빈이를 삼았다. 무엇으로? 동생으로 삼은 거지. 동생으로 없으면 안 돼. 따로 동생으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자, 동생으로는 필수적이니까 동생으로는 빼야 되겠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쭉 이제 기출문제까지 한번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고, 자, 두 개념을 나중에 문법 뒤쪽에 따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원래 특성을 따지는 거고, 문장 성분은 현재 상태를 따진다. 그래서 품사는 항상 무슨 사로 명칭이 되어 있고, 문장 성분은 항상 무슨 어로 명칭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건 품사의 개념이고, 관형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의 개념이고, 문장 성분이 더 큰 개념이니까 관형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첫 시간 상당히 고생했고요.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쭉 문법을 전체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